아까 얘기했던 학생들 소수 정예로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번역원 반 구성이 정규반은 그냥 2년 과정은 따로 있고 야간 과정에서 신규반, 심화반, 아틀리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신규반에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신규반을 배운 학생들 중에서 심화반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아틀리에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평생 배워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신규반을 본 학생들 중에 심화반을 시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애들은 또 다른 시험을 못 보고 1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저는 조금 이렇게 시간 텀도 있고 공부할 기회를 저희가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그리고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어지는 게 번역이라는 공부라서 오히려 심화반이 만약에 언어권에서 인원수가 많으면 한 반뿐만이 아니라 분반이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점 저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어권, 제가 맡고 있는 스페인어권 반은 초급 심화 과정을 없애고요. 그냥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뭐를 요구했냐면 통합반이면 매년 듣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 기회를 열어줘서 매년 시험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번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4번 듣고 있어요. 4년째.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져서 못 듣고 다음에 또 시도해서 다 듣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이 학생은 좀 그만들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5, 6년 사이에 스페인어 문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시험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 없이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매번 시험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항상 그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물론 이력권은 학생 수가 좀 많아서 근데 그러면 분반해서라도 통합반 운영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거는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분반 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지금 우리 번역원에서 어떤 번역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중심에 있는 거는 당연히 문학 번역인데, 근데 지금 문학 소설 안에서도 문학이랑 장르 소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저자분들도 순문학을 썼던 분이 장르 소설을 또 써보고, 장르 소설을 썼던 분이 순문학의 요소를 넣고 책을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계가 약간 애매해졌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니까 웹툰이랑 자막 번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일본에서는 장르 문학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서 그 부분을 사실 보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근데 어쩌면 그거는 변화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제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현선 교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 문학의 경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정의할 것인가, 웹툰, 드라마, 기타 K 컨텐츠. 그래서 그 경계, 이제 사실 경계와 장르와 장르 사이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한국 문학으로 보고 번역을 교육할 것인가와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현선 교수님께 잠깐 마이크 넘길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문학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한국학의 교육자로서 그 한국 문학, 그러니까 한국 문학, 한국 K컬처 번역가 입장에서 보면 그 카테고리를 경계를 넓혀서 번역가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일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과로 계속 그 들어오는 의뢰는 뭐냐면 웹툰을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를 그 소개해달라고 계속 와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못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문학 쪽에서의 그 경계는 또 다른 의미겠지만 번역과 양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계를 넓혀서 한국 문학뿐만 아니고 웹툰 또 이게 그 장르문학 이렇게 더 넓히면 앞으로 그 차세대 번역과 양성과 그 발굴과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장이 넓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방하 교수님. 네, 근데 제가 잠깐 전달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웹툰이랑 자막 번역은 따로고요. 그 장르 문학이랑 순문학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웹툰 번역이랑 그 자막 번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원이 아니라도 그 민간에서도 가르쳐주는 그 시설이 몇 개씩 있어서 굳이 문학 번역원에서 가르쳐야만 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또 그 언어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장르 문학이랑 순문학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더 넓힌다면 독일어권 같은 경우에는 웹툰 번역을 위해서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웹툰도 그렇고 저희 지금 졸업생 한 사람이 한국의 유학 번역대학원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사람이 동시에 웹툰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조금 장을 넓혀서 이 사람도 사실은 웹툰을 하는 이유가 그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문학에 또 다시 관심을 가져서 이 번역의 그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번역과 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애영 교수님 대학 설립 그리고 번역 연구소 설립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었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강방화 선생님이 방금 수문학과 장르문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저는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수문학이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장르문학이든 수문학이든 그 문학이 공유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창작가가 얼마나 이런 말 이렇게 말해도 저렇고 그렇게 말해도 저런데 어쨌든 그 작품이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수문학이냐 장르문학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수문학은 이런 거야 되고 장르문학은 저런 거야 된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수문학도 오히려 자기의
그 자기 규정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너무 뻔한 이야기 그 작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장르 문학도 그 문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그 뒷말을 읽기도 전에 다 알아버리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구의 그 환상문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거는 약간의 거의 비슷한 어떤 구조를,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거나 해서 장르 문학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순문학, 소위 말하는 순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르 문학은 그냥 그렇고 재미있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작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고 나니까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환상문학은 뭐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환상문학을 읽어내는 새로운 어떤 그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가 등장하고, 프로이트의 그 판타스미라고 하는 것이 이걸 독일어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 환상문학의 구조를 너무 쉽게 이해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면서 오히려 환상문학은 장르 소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그렇지만 오히려 7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그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보다 환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서 환상문학을 또 새롭게 읽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대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 소설이냐 아니냐 하는 그 구분은, 마치 장르 소설은 그냥 한 번 읽고 뭐 소비해보는 소비의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순문학은 무슨 연구의 대상인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한동안 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그 비교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아니면 그러니까 분야, 장르의 작품을 번역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 공감, 네, 많이 울림이 남습니다. 네, 이정희 박사님, 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 분야를 오랫동안 뭐 공부를 했거나 내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제가 많은 영역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같은 이런 기초예술 분야 중에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특히 제가 원래 이제 국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수의 이제 기초 영역들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 강방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국악에서도 이렇게 어떤 것까지가 전통 음악이고 어디가 현대 음악이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크로스오버는 그럼 전통 음악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어떤 영역, 시기적인 영역이나 이제 장르에 대한 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뭐냐 막 이런 걸 저희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좀 전에 최희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결국에 그게 다 국악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묶이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내가 국악을 접하게 됐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국악의 맛을 알아가게 된다면 저는 그 문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문학이든 장르 문학이든 아니면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사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에서의 다 문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제가 웹소설을 보면서 한국 문학이 이런 표현을 하네, 이런 것들이 재밌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학 작품을 보러 가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로서 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꾸 뭔가를 정의를 내리고 규정 짓고 이래서 우리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장르의 규모나 파일을 오히려 우리끼리 조금 더 얘를 자꾸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타겟
팅을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문학 분야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다른 분들을 좀 일종의 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결국에는 한국 문학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작품들이 물론 계속 나오고도 있지만 사실 예전이라고 해서 좋은 작품이 안 나왔던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이라고 읽혔던 굉장히 뭐 대하 소설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경쟁력이 없고 작품의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수상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은 분명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우리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발산시켜 줄 수 있는 번역가 분들이 이제 그런 학습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서 저희가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이렇게 어떤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를 깎아 뼈를 깎아가면서 이제 막 노력하시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작품을 만든 작가 이상으로 훨씬 더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번역가가 만든 어떻게 보면 재창작한 이 작품을 통해서 원작을 읽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번역가분들의 활동과 역할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번역 활동들을 잘 지원할 것인가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이 번역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서 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를 키울 거냐 한국 문학 콘텐츠 전반을 할 사람을 키울 거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별로 불필요한 어떤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리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서의 한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국 문학을 할 때는 당연히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고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정치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번역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A부터 Z를 다 아셔야지만 그 작품을 잘 소개하고 잘 소화해서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가분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을 다 본인이 다 어떻게 보면 감내하시고 이 작업들을 하시는 이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서는 계속 AI 시대에 이제 번역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공감, 열린 마음 모든 것을 확장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번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학, 한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문학 번역가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들 계신데 혹시 발표자분들께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그 장르 문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장르 문학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자기 복제에 가까운 그런 대량 생산과 유통 구조로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게 그 장르 문학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영화는 잘 모릅니다만은 영화에도 굵직한 국제 영화상을 수상했을 때 그때 나오는 평가들 중에 하나가 장르를 파괴했다. 뭐 호러 같은데 뭐 거기에는 추리 뭐도 들었고 뭐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르 문학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장르 문학을
대해서 경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도록 사회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에서 김현택 교수님께서 그 스크라빈스키 음악 말씀하셨어요. 네네, 황범기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처음 초연에 모두가 청중들이 밖으로 나갔다. 왜냐하면 뭔가를 깨트렸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창조는 깨트림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성과 포용력을 지닐 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나 완벽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조차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없으시면 여기에서 네네네. 네네. 네, 온라인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보는 번역가가 해석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작품 중심, 즉 존재론적 관점, 독자 중심, 호용론적 관점, 작가 중심, 표현론적 관점, 현실 중심, 반영론적 관점,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위 네 가지를 총합하는 종합주의적 관점의 번역가의 스탠스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 정말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문학 작품을 보는 번역가가 해석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네 가지 관점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은 시간 내에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현실 어쩌고는 뭐예요? 네. 반영론적 관점, 현실 중심. 네. 작품, 독자, 작가, 현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겠냐. 마지막 그 현실 중심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개념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앞에 작품 그리고 독자, 작가 중심 이거는 세 가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책을 볼 때 번역가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독자로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받은 느낌이 번역서를 보는 독자들이 받아야 되는 인상이고요. 그리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작품을 중심으로 본다는 게 한 책을 번역한다고 해서 이 책만 보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분의 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흐름에서 이번 작품이 나왔고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이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서 그런 면에서는 작품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가 중심이라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작가분들도 당연히 전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영향을 받은 책 아니면 작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게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시대는 아니라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번역가들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작가분들의 뭐 사고방식, 생각, 아이디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작품 번역에 임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자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번역을 하고 번역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독자, 작가라고 하는 것은 문학을 구성하는 기본 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번역자가 작가가 자기 작품의 최초의 독자이고 번역자가 자기 번역의 최초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라고 하는 요소 없이 작품도 존재할 수 없고 작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쓸 때 오직 자신만 읽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그거는 내밀일기가 될 테고요. 어쨌든 간에 독자를 예상을 하지 않고 작품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종적인 의미 생성의 최종 단계가 독자이고 그것이 의미가 현실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 저는 번역자를 위치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토론 시간에 번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표현 욕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번역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냥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의 내면을 통해서 번역가의 자아의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그 도착으로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럴 때 가끔씩 학생들의 텍스트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내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 작품 중심이라고 작품은 작가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분리시켜서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그 문장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어떤 작품 읽을 때 어떤 표현을 보고 여기서는 논리성이 떨어진다.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그 맥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번역가의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번역가의 텍스트를 읽었을 때 논리성이 이야기될 것이다. 이 작품, 이 번역 텍스트의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야기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작가의 의도가 뭐였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작품에서부터 그걸 자기 손에서 그 다음에 출판사로 넘기는 순간부터 그 작가와 작품 사이에 어떤 일종의 탯줄과 같은 것은 끊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독자가 어떻게 읽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딱 책은, 작품은 작가의 것일 수 있지만 책은 독자의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번역가는 늘 뭐냐 하면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 책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상징적 친권자로서 작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내 의미 정의에서 결정에 있어서 그 작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생각에 작가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결국 나의 표현 욕구, 나의 의미의 욕구가 그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의 욕구와 일치하도록 가급적 일치할 수 있도록 자기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만드는 초자의 역할인 것이지 그 결국 자기 내면에 있는 초자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이 바로 진짜 정말 실존하는 인물로서의 작가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작품 중심이냐 작가 중심이냐 독자 중심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관념의 유희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때로는 번역가의 욕구가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창조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걸 작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텍스트에 좀 더 논리성과 객관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어느 중심의 번역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실에서 실제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